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크레파스와 색연필, 그리고 스케치북 한 장만 있으면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도 심심해할 틈도 없이 잘 놀던 아이였죠. 저희 엄마가 너는 내 딸이지만 정말 키우기가 너무 쉬웠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자라면서도 미술에 대한 흥미는 사그라들지 않아서 저는 예고를 나오고 대학에서는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같은 전공으로 석사를 땄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디자인 관련 쪽으로 외주를 받으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서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차츰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거래처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수익이 늘어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혼자서 밀려드는 일거리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요. 나중에는 저와 같은 디자이너들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모아서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자 점점 더 예전에 비해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일감을 받아서도 디자이너들과 분배해서 큰 어려움 없이 스케줄과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계속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으니 언제 결혼해도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 남자친구는 비혼주의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올해로 저희가 사귄 지도 벌써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장기 연애 커플이었죠. 남자친구는 저와 여러모로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는 쪽으로요. 저는 업무적으로는 예민하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여자답지 않다 싶을 정도로 무단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평소에 예민하고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제가 놓치는 디테일이나 귀찮아하는 일들을 잘 챙기고는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윤진아, 내가 방금 메시지 보낸 거 확인했어? 방금 보긴 했는데 이게 다 뭐야?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잖아. 그래서 내가 스케줄 미리 짜봤어. 아니, 다음 달에나 가는 여행 계획을 벌써 세워놨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안 빠뜨리지. 거기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뒀으니까 참고해서 준비물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놔. 저는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의 첨부 파일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일정을 시간대별로 엑셀 파일에 정리해놨더라고요. 그것도 10분 단위로요.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오는 무슨 교통편을 타고 언제 문을 여는 식당에 가서 웨이팅 없이 식사를 할 건지, 심지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어디에 들러서 무슨 기념품을 사올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A안이랑 B안이 있는데 B안은 또 뭐야? 아, 그건 예비 계획이야. 혹시라도 여행 가서 비가 오거나 아프거나 해서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짜둔 거야. A안보다 시간 배치를 조금 여유롭게 했으니까 윤진이 네가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걸로 변경해도 돼. 평소에도 워낙 저런 성격인 걸 알고 있어서 이제 적응이 될 때도 됐는데 남자친구를 다 알았다 싶을 때면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참 피곤한 성격이라고 뭐라고 하기도 했지만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즉흥적인 성격이라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었고 스트레스가 없는 대신 뭔가를 늘 빠뜨리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자잘한 일들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두 꼼꼼하게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남자친구 겸 완벽한 개인 비서 겸 든든한 오빠 같은 느낌이었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자기가 워낙 누구를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했고요. 저희 둘의 성격이 서로 보완적이고 잘 맞는 편이니 이렇게 앞으로도 함께 살면 참 좋겠다 싶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남자친구는 비혼주의였거든요. 그 사실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저에게 밝혔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겨우 고작 20대 중반이었고 결혼 같은 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상관없다고 대답하고 연애를 시작했었고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한 해 두 해를 지나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실은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죠. 너희 커플 연애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한참 됐지. 윤진이 지금 남자친구랑 25살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지 않았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오래 만나냐? 신기하다. 안 질려? 글쎄, 이상하게 권태기 같은 건 안 오더라고.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건 아니라서 그런가? 근데 지금이야 서로 좋다고 치지만 네 남자친구는 결혼할 생각 없다며. 시간 더 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 헤어지면 하루라도 더 빨리 헤어져야지. 넌 비혼주의 아니잖아. 나이만 더 먹고 나중에 헤어지면 그때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다 너. 제 친구들은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는 저희 커플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된다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사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죠. 한쪽이 비혼주의인 연애가 장기로 이어지면 결말이 결코 좋을 수가 없었죠. 거기다 마지막에 가서 상처받는 건 결국 제가 될 확률이 다분했고요. 아닌 게 아니라 3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저도 술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연애 기간이 짧은 친구들도 하나둘 시집을 가기 시작하는데 왜 저만 하필이면 비혼주의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친구들의 청첩장이라도 받는 날이면 더없이 울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질 자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닌데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바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권태기라도 왔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제 마음이 끝날 때까지 더 만나보는 일이었죠. 친구들은 굳이 제 팔자를 제가 꼬고 있다며 저를 말리고 싶어 했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결혼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에게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으니 제가 놀랐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자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연하지. 이런 말을 누가 장난으로 해.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당황해서 되묻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더 당황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었지.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왜 결혼을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더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 안 하면 언젠가는 윤진이 너랑 헤어져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마디로 헤어지느니 결혼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게 짜증나고 서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오면서 너무나 기다렸던 말이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긴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고대했던 결혼 생활은 막상 연애를 할 때와 특별하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기혼이 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기상 시간이나 심한 잠버릇 같은 수면 패턴, 거기다 생활 패턴과 청소나 위생관념까지 맞춰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생겨난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딱히 그런 쪽에 트러블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성격이 예민하지가 않고 무던한 편이었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조금 애정이 각별한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성격이 예민한 남편은 생각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저희 남편이 회사 일을 관두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건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였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저를 만나던 시점부터 쭉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직장인이었는데 문제는 한 회사를 진득하게 다니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던 와중에도 벌써 이직을 4번이나 했었거든요. 20, 30대에 이직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많다 싶은 횟수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런 성격이 지나쳐서 회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요.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왜? 무슨 일인데? 아니, 회사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 건이라서 아무도 맡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거든? 근데 부장이 이번에 나더러 맡으라는 거야.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대충 남편이 하려고 하는 말의 본론을 알겠더라고요. 그랬어? 어. 그래서 최대한 피해보려고 면담도 진행하고 했는데 아마 결국은 내가 맡게 될 것 같아. 설마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전곡을 찌르는 제 말에 남편이 순간 뜨끔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을 안 지가 벌써 몇 년 차인데 제가 이 정도 눈치가 없었으면 헤어져도 진작에 헤어졌겠죠.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제 짐작이 맞았다는 걸 눈치채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하는 얼굴로 저에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나 관두고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될까? 여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관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아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나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진짜 나 요즘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머리도 빠지는 것 같아. 장난 아니야. 그럼 이직할 직장이라도 먼저 알아보고 나서 관두든가 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이직이 그렇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프로젝트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발빼기도 힘들단 말이야. 진짜 안 돼? 진짜 가끔은 남편이 이럴 때마다 내가 대체 30살이 훌쩍 넘은 애를 키우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야 직장을 다니든 관두고 이직을 하든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결혼까지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됐는데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랐던 게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성격이 원래 저랬던 걸 모르고 결혼했던 것도 아니니 다 내 잘못이다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싶었던 게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저는 결국 남편이 조르는 대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해서 관두지 않을 것도 아니었으니 차라리 기분 좋게 허락을 해주자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서 제가 외벌이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기뻐하면서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늦잠도 실컷 자고 아주 방학을 맞이한 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신나게 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한동안 쉬고 싶은 만큼 푹 쉬다가 그 생활도 질릴 정도가 되면 다시 이력서를 넣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다 죽어가다가도 회사만 관두면 눈에 띄게 밝아지는 얼굴을 보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힘들다고 할 때 서로 힘이 되어주려고 결혼한 건데 싶기도 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남편 역시도 저에게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믿었고요. 결국 결혼 후에 저희 남편은 회사를 제대로 다닌 기간이 다 합쳐서 2년 남짓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자유로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생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저의 의지도 그리고 남편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그 누구의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었던 전염병 시국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바깥 활동이 극도로 축소되자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건 디자인 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회사는 미디어나 공연, 방송 쪽에 전반적인 디자인 외주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격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콘서트를 비롯한 모든 행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 물밀듯이 밀려들던 프로젝트들도 거의 다 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정도면 끝나겠지 했던 상황이 해를 넘어가면서까지 지속되자 회사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일이 없어도 디자이너들의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있었고 월세를 포함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 시국이 만 2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디자이너들과의 고용계약도 대부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살면서 그때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노는 게 어려워졌고요. 계속되는 적자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세무사와 씨름하고 돌아온 어느 날 남편이 평소처럼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이직 준비하던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어?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전 직장 관둔 것도 벌써 3달 전이었잖아. 언제부터 다시 일할 거야? 제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심각하게 들렸는지 그제서야 남편은 TV 볼륨을 줄이며 슬며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이력서 돌리고 있어.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잘 없네. 당분간 사람을 뽑겠어? 그러니까 이 시국에 왜 또 회사를 관둬가지고... 정말 이런 소리는 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태평한 대답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다들 쫓겨나는 판이라는데 마지막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몇 달 다니지 않아서 힘들다며
또 관두고 나온 남편이 야속할 지경이었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섭섭하게 들렸는지 표정이 굳어갔고요. 관둔다고 할 때는 당신도 알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래? 이미 사직서 쓰고 나왔다는 사람한테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 벌써 관둔 회사를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아니다. 됐어. 이제 다음에 들어갈 회사는 신중하게 골라서 진득히 좀 다녀봐. 돈은 적게 벌어도 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당신이 스트레스 덜 받을 만한 곳으로 고르라고.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 밖에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거야? 오히려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한다며 화를 벌컥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남편이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밤이면 밤마다 회사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저였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보이지도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남편을 도와줬으니 제가 힘들 때는 남편이 저를 좀 도와줬으면 싶었는데 가장의 무게는 저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제 말이 효과가 있기는 있었던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재취업에 성공해서 회사를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짜증을 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그날은 모처럼 둘이서 축하 파티까지 했었죠. 이러고도 또 회사를 관두지는 않을까 내심 불안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의외로 열심히 출근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남편도 철이 들어서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은 생긴 걸까 싶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이제 남은 건 제 일만 다시 잘 되는 것뿐이다 싶었죠. 저도 제 몫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너무 믿고 마음을 놓았던 게 독이 되었던 걸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후였어요. 금방 올 것처럼 하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 너무 길어졌어.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나 한참 기다렸잖아. 미안해. 그럴 정신 없었어. 아, 그리고 나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가야 해. 또 출장이야? 그 회사는 왜 주말만 되면 출장을 보낸대? 회사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건 좋았는데 전에 없이 바빠진 남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조차도 집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나 많은지. 퇴근하고도 야근이다 회식이다 자정이 다 되어서나 들어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주말이라고 온전히 쉬는 것도 아니었죠. 타지로 가야 하는 1박 2일 출장은 꼭 평일도 아닌 주말에 보내더라고요. 심지어 출장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바쁘고 피곤해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바쁜 게 맞나 싶더라고요. 여보, 회사를 너무 힘들면 억지로 다닐 필요 없어.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나한테 진득하게 좀 다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괜찮아, 다닐만 해. 저는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건가 싶어서 은근슬쩍 남편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속에 없는 말은 아니었고 정말로 힘들다고 하면 관두라고 할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때다 싶어서 정말 쉬어도 되냐고 물어봤을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의아한 건 저였어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집에 돌아오면 귀찮을 정도로 저에게 달라붙어 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저에게 말도 잘 걸지 않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더라고요. 물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곳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었죠. 바빠진 생활과 비례해서 저에게 그만큼 관심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도 그저 응 그랬어가 돌아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궁금해하고 재미있어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마치 권태기라도 온 것처럼 저와의 대화를 나눌 의욕이 다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달라진 건 전혀 없었거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재촉했던 그날의 대화 이후였다고 할까요? 참다 못한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봐도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다면 대놓고 화를 풀자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에게 관심이 없는 듯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남편을 만나오면서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탓에 저 역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의 변덕이겠거니 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몇 개월이 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게 바람일 거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명절 같은 날이 아니고서는 딱히 교류도 없던 시어머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이는 오늘 출장 가서 집에 없는데요. 정환이 집에 없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나는 윤진이 너 보러 온 거야. 아, 네. 일단 앉으세요, 어머님. 마실 것 좀 내올게요. 그것도 남편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저를 보러 오셨다니. 시집을 온 이후로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더라고요. 시원한 커피와 과일을 깎아서 내어오는 동안 거실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없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고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고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 이윽고 뭔가를 결심하셨는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정환이가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더구나. 할 말이 있다면서. 그이가요? 무슨 일로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평소에 시댁에 잘 가지도 않던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말씀이 뜻밖이다 싶었죠. 거기다 남편이 시댁에 다녀왔다는 소리는 저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환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 네?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거 아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 말문이 막혀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황당한 소리라는 거 알지만 너랑은 이미 못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네가 이혼해줬으면 쉽구나. 도대체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생겼다고요? 저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래. 그 여자랑 살려면 일단 너랑 이혼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지금 바람을 피웠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거의 오열을 하듯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한 얼굴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핸드폰을 찾아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을 넘어갈 때쯤 되면서부터는 아예 신호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전화기를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전화해봐야 소용없다. 너한테는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나한테 대신 말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찾아온 게야. 그 미친 인간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그걸 저한테 직접 이야기할 용기도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보냈다고요? 정말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 것 하나 황당하지 않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랑 대체 왜 바람을 피웠다는 건지, 나랑은 왜 헤어지고 싶었던 건지, 나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난 건지, 그게 아니라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싫어진 건지.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대답을 해줄 인간은 정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비겁하게도 제 어머니 뒤에 숨어서 그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만 있었죠. 기가 막히게도 그게 제 남편이라는 인간의 실체였고요. 이제 와서 이유를 찾은들 뭐하겠니? 잘잘못을 따져봐야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혼해줘라. 저 이혼 못해줘요, 어머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저는 순간 악에 받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그 인간도, 저에게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도 모두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다.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5억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다오. 상간녀 소송도 안 하는 조건으로 말이야. 저한테 지금 그 돈 받고 떨어지라는 말씀이세요? 얘가 보자 하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변호사 만나서 상황을 좀 알아봐라. 우리도 진작에 다 알아봤어. 재산 분할 해봐야 위자료 합쳐서 네가 가져갈 돈은 3억 정도라더라.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돈 계산까지 끝냈다는 그 말에는 정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혼을 계획했길래 이미 거기까지 다 알아봤다는 건지. 그동안 회사 일로만 바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상간녀를 만나고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빴던 거였더라고요. 기가 차서 웃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여자는 사업해서 아주 잘 나간다더라. 솔직히 같이 더 살아봐야 좋은 꼴 볼 것도 아니고 서로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니?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같구나. 나도 말년에 며느리 덕 좀 보면서 살자. 그동안 본인 아들이 저에게 얹혀서 살다시피 했던 건 시어머니의 기억에서 이미 다 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사업해서 잘 나가는 며느리 덕을 보고 싶다며 저를 남편 발목이란 잡는 미저리 같은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어도 1년에 몇 번씩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렸던 건 당연히 기억도 나지 않으실 테고요. 3억이면 될 것을 5억이나 주겠다고 하는 말도 다 돈 잘 번다는 상간녀를 계산에 넣은 말이었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와 남편이 계산해보니 그 정도 돈을 뽑을 가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겠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상간녀에게는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이미 별거를 해오던 중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직 부부로 남아있는 사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들키기 전에 얼른 원만하게 저와의 관계를 매듭지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하거나 이 일로 씨름을 할 의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안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시간을 끄면서 바람을 피운 놈과
서류상으로라도 부부로 지낸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났고 바람을 피웠다는 인간을 왜 그랬냐고 물은들 다시 잡은들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 오랜 연애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도 끝나는 마당에 돌이켜보니 모두 한순간의 꿈처럼 부질없는 것이더라고요. 세상에 사랑처럼 허망한 것이 또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생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였던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보다 더 못한 원수 같은 사이로 변해버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적어도 저희에게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일 같은 건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저는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해서는 다시는 떠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예 제 인생에서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로 했죠.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염병 시국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기에 저는 기존의 사업 대신 새로운 사업안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을 하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제 사업에 투자를 해줄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업안을 돌린 후 다행히도 여러 곳의 투자처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기에 저는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지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윤진입니다. 사업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신선하더라고요. 수익 모델도 확실해 보였고요. 투자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세련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선배에게 듣기로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투자자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시원시원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고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저희는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친 후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업무 자체를 담당하고 그분은 투자 쪽으로만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자잘한 부분의 조율만 더 거치면 끝나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협의를 위해 투자자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윤진입니다.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네, 지금 안에 손님이 와 계셔서요. 금방 나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불투명한 유리로 된 대표실 너머를 보니 2명의 실루엣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기존에 방문한 손님이 나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저도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리고 저는 전혀 만날 생각도 없었던 한 사람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머님이야말로 여기를 왜... 제가 마주친 사람은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이런 곳에서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의아함을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투자를 받기로 했던 투자자가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어머님이라고요? 그럼 이쪽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상간녀의 날카로운 물음에 전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 건 셋 다 마찬가지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하필이면 사업을 한다는 그 잘난 며느리 후보가 저희 투자자 후보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악연도 정말 이런 악연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마당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시어머니를 우선 돌려보낸 후 저는 상간녀와 단둘이 남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막상 앞에 상간녀를 앉히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는 다 필요 없는 이야기다 싶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함께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신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일이고 사업은 사업이니 계속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상간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 멘탈은 되어야 남의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 보통의 사람이라 그 정도 그릇이 되지 못했죠. 저는 그 제안을 단칼에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백지로 돌린 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죠. 상간녀는 난감한 얼굴로 몇 차례 더 저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제 뜻에 워낙 완강했고 그걸로 이미 이 제안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틀 후 전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볼 일이 더 남으셨어요? 얘기 다 들었다.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그 말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너희가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간섭을 할 것도 아니고 일은 일이잖니. 아니 어머님 같으면 전 남편 상간이랑 일을 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 정도 멘탈은 못 돼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건 안 되겠는데요? 기가 찬다는 듯 대꾸하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지 않은 저 자세로 저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절대로 네 일에 상관도 안 할 거고 나타나지도 않으마. 내가 그동안 기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그것도 전부 다 사과하마. 이제는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도 이 투자를 받아도 받지 않아도 딱히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부 조건을 조율하던 와중에 다른 투자처에서 더 좋은 제안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구두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기에 저는 아쉽지만 신뢰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던 거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상간녀 회사는 저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꽤나 전력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갈 돈을 빼와서 제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더라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 새로 진행이 되어야 할 제 사업과도 파토가 나게 생겼으니 여러모로 난감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와는 거의 마지막 협의 단계였긴 하지만 정식으로 그 어떤 계약도 쓰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사업 진행에 대한 강제력도 없었고요. 야, 김현진! 왜? 너도 사업 진행하라는 얘기하려고 전화했니? 너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우리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안달이 난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마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온갖 난리를 다 치더라고요. 이혼 후에 하는 우리의 첫 통화가 이런 식의 대화라니 남아있던 추억마저도 다 박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주제나 돼? 제발 윤진아. 이 사업 거의 하기로 확정한 거랑 마찬가지였다며. 너처럼 똑똑하고 이성적인 애가 왜 이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진행하자. 어? 거의 확정이었지. 거의라는 말을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성적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만 끝내는 줄 알아.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모두 차단해버렸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건 그동안의 추억에 대한 저의 마지막 배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은 그걸 알 턱이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배려도 종래에는 다 쓸데없는 짓이 되었더라고요. 번호를 차단당한 전 남편 놈이 이튿날 저를 직접 찾아와 온갖 난리를 다 떨었거든요.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요.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우연히 그 인간이 본인을 만날 때와 저와 별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별거는커녕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상간녀는 별거 중인 와이프와 합의하에 본인을 만난 거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간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는 전 남편 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고 그 인간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싹싹 빌었지만 결국 차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와의 재혼을 딱 2달 앞둔 상태에서요. 물론 그녀가 가져오기로 약속했던 재산도 눈앞에서 다 날아가 버렸죠. 세상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진실 같은 건 없더라고요. 천벌을 받을 짓을 한 인간들은 꼭 천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요. 한편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새로운 투자자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저에게 가장 조건을 제시했던 그 투자처와요. 돌고 돌아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파혼당한 뒤로 술에 절어서 살았다던 전 남편 놈은 지금도 가끔씩 제 SNS를 기웃거리더라고요. 본 계정을 차단시켰는데 찌질하게 계속해서 부계정을 만들어 와서는 염탐을 하는데 저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뒀고요. 저는 20대와 30대의 절반씩을 가져갔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는 여기서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비록 원하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나름의 후련한 복수도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그 페이지를 접어두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겠거니 하면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